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나라에서 고을 사또가 공식 문서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12살 소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밤 아버지는 집에 있었다는 것을, 자기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는 것을. 진실은 있었습니다. 다만 들어줄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때는 조선 영조 임금 시절입니다. 충청도 청양 고을. 그리 크지도 그리 작지도 않은 조용한 고을이었습니다. 농사짓고 장서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범한 곳이었어요. 그 고을에 이서방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딱히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진 땅도 없고 벼슬도 없고 이름난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날품팔이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동네에서 평판만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고 말이 없고 제 딸 하나만 보고 사는 사람이라고 다들 알고 있었어요. 그 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12살 소녀 이소희입니다. 소희는 일찍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 이서방 혼자 소희를 키웠어요. 가난했지만 소희는 그게 크게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있으니까요. 저녁마다 좁은 방 안에서 아버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잠드는 것, 그게 소희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초겨울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고을 관아 곡식 창고에서 쌀 10섬이 사라졌습니다. 고을 사또 박모 씨는 발칵 뒤집혔어요. 쌀 10섬이면 작은 양이 아닙니다. 겨울을 앞두고 비축해둔 황곡이었거든요. 당장 범인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사또는 그냥 그날 창고 근처를 지나쳤다고 목격된 사람을 잡아들였어요. 바로 이서방이었습니다. 이서방은 그날 창고 담장 옆길을 지나다 아는 사람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창고 안에 들어간 적도 없고 자물쇠에 손을 댄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또 눈에는 그냥 딱 걸린 겁니다. 가진 것 없는 날품팔이, 아무도 봐줄 사람 없는 사람. 이서방은 포승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소희는 그 뒷모습을 골목 어귀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끌려가면서도 뒤를 돌아봤어요. 울지 마라, 소희야. 눈빛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동원 현장에서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사또는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자백만 받으면 됐으니까요. 매를 쳤습니다. 10대, 20대. 그래도 이서방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30대가 넘어가자 이서방은 더 이상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자백은 없었어요. 사또는 형리에게 말했습니다. 버텨봤자 소용없다. 옥에 가둬라. 이서방은 그렇게 차디찬 옥방에 갇혔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들어오는 흙바닥에 성한 곳 없는 몸으로 누워 있었어요. 소희는 매일 옥문 밖에 찾아갔습니다. 관아 사람들이 쫓아도 다시 왔어요. 밥을 싸들고 아버지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끔은 안쪽에서 아버지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소희에게는 위안이었어요. 살아있다는 소리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리가 나와서 소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비 어젯밤에 갔다. 소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서방이 숨을 거두기 전날 밤 그는 형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딸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형리는 마음씨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몰래 종이 한 장과 붓을 들여보내줬습니다. 이서방은 떨리는 손으로 몇 자를 적었습니다. 소희야, 아비는 억울하다. 창고 뒤 우물가에서 봤다. 관아 관노 돌쇠가 마대를 지고 나오는 것을. 아비는 분명히 봤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구나. 소희야, 아비 이름을 지켜다오. 소희는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고 또 읽었어요. 글자가 번져서 잘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지만 소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관아에 찾아가 봤지만 문전박대였어요. 동네 어른들에게 부탁해봤지만 이미 공문서에 도둑으로 기록된 사람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자기들이 피해를 볼까봐 다들 고개를 돌렸어요. 소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관아 근처 주막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아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메웠습니다.
발이 시렸습니다. 하지만 울음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지쳐서 눈물도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해가 넘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주막 앞으로 나그네가 걸어왔습니다. 색바랜 회색 두루마기에 대나무 삿갓, 등에 작은 보침 하나. 딱히 특별할 것 없는 행색이었어요. 그냥 재를 넘어온 길손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주막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소희 옆에 그냥 조용히 앉았습니다. 소희는 처음엔 신경도 안 썼어요. 워낙 지쳐 있었으니까요. 나그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꼬마야, 이 고을 사람이냐?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쥔 게 뭐냐? 소희는 편지를 더 꼭 쥐었습니다. 나그네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게 이상하게도 소희의 마음을 조금 풀어줬습니다. 다그치지도 않고 가라고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있어주는 사람. 소희는 결국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나그네는 받아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다 읽고 나서 조용히 접어 소희에게 돌려줬어요. 그리고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관노 돌쇠 내가 아는 얼굴이냐? 소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창고 뒤 우물가, 거기 자주 가는 사람이 또 있었느냐? 소희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그네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일어섰습니다. 오늘 밤은 주막 안에 있어라. 춥다. 그게 전부였어요. 그날 밤부터 이틀 동안 이 고을에서 조용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창고 주변 사람들을 하나하나 만났습니다. 장터 상인, 창고 인근 집주인, 밤마다 물을 길러가는 안악대. 아무도 자기가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그냥 말 붙이는 나그네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창고 뒤 우물가 땅속에서 쌀이 담겼던 빈마대 서너 장이 나왔습니다. 관노 돌쇠라는 자는 알고 보니 반년 가까이 창고 쌀을 조금씩 빼내 장터에 내다 팔고 있었어요. 사또 몰래는 아니었습니다. 사또도 그 돈 일부를 받고 있었어요. 쌀이 10섬씩 한꺼번에 없어진 건 돌쇠가 욕심을 너무 부린 탓이었고 그게 들킬 위기에 처하자 사또와 돌쇠가 짜고 마침 근처에 있던 이 서방을 범인으로 몰았던 겁니다. 이 서방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또 역시 처음부터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동원 마당에 아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노 돌쇠를 불러다 다른 건으로 신문하는 척하는 자리였어요. 사또는 안쪽 대청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외침이 터졌습니다. 동원 문이 양쪽으로 열리고 그 회색 두루마기의 나그네가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마패, 둥글고 납작한 청동패, 말 3마리가 선명하게 새겨진 그것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마당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또가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그대로 굳었습니다. 돌쇠는 뒷걸음치다 아전과 부딪혔어요. 어사 박문수가 천천히 대청으로 올라섰습니다. 장부 가져와라.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꼼짝하지 못했어요. 장부가 펼쳐졌습니다. 반년치 창고 기록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돌쇠가 쌀을 빼낸 날짜, 양 팔아넘긴 장터까지 모두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또가 받은 돈의 기록도. 사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쇠는 포박됐어요. 박문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명했습니다. 이 서방의 죄명을 지워라. 공문서에서 전부.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알려라. 소희는 주막 앞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전 하나가 와서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범인은 따로 있었고 다 밝혀졌다고. 이 서방의 이름 앞에 붙은 도둑이라는 글자가 지워졌다고. 소희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동원 마당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마당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편지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이마를 땅에 짚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마당이었어요. 바람만 지나갔습니다. 소희는 그 자세로 한참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억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어서서 주막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나그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무릎 꿇고 절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막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막 주인에게 물으니 새벽 일찍 길을 떠났다고 했어요. 북쪽 길로 갔다고 그것만 알고 있다고.
소희는 북쪽 길을 바라봤습니다. 먼지가 있는 빈 길이었습니다. 낙엽 몇 장이 굴러갔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소희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그 회색 두루마기의 나그네가 암행어사 박문수였다는 것을. 임금이 직접 내린 마패를 품에 안고 팔도를 돌아다니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억울함을 찾아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는 화려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떠들썩하게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추운 겨울 저녁 처마 밑에서 우는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편지 한 장을 읽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억울함이 쌓이면 하늘도 비를 내린다. 다만 그 빗소리를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 박문수.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